생선 비린내는 여전하네. 상견례 자리까지 그 냄새 알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딸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30년 만에 사돈으로 마주 앉은 동창 미란이 서연을 보자마자 내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늘 서연을 아래로 보던 그 태도,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닮아서 냄새 배어있는 거 아니니? 미라는 옆에 앉아있던 딸에게까지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란이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냄새는 좀 가셔야겠다. 차가운 물이 서연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서연은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옷을 한번 쓸어내린 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그대로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란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냄새난다며 물을 뿌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의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딸의 상견례를 앞둔 어머니가 옷장을 여는 손길에는 설렘보다 떨림이 먼저 묻어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날 서연의 손끝에 실린 감정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 그 식당 문을 여는 순간 30년 전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게 될 줄은요. 서연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색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반듯하게 펼쳐 놓았습니다. 재킷 어깨선을 손바닥으로 한번 천천히 쓸어내리고 블라우스 단추가 헐거운 곳은 없는지 하나하나 눌러가며 확인했죠. 옷에 묻은 보풀 하나까지 떼어내는 그 꼼꼼한 손길에는 딸의 자리를 빛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장을 다 펴놓고 나서야 서연은 손톱 끝에 남아있는 거친 살결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일을 도우며 생선 상자를 나르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던 세월이 손끝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갈라진 손가락 사이사이는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오늘 새 옷 사서 입지 그래? 나랑 같이 백화점 가자. 딸 은지가 방문에 기대서서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너지, 내가 아니야. 늘 입던 옷이 제일 편해. 그 말에 은지는 엄마 곁으로 다가와 블라우스 깃을 손으로 곱게 세워주었습니다. 엄마는 꾸민 티 안 나게 예쁜 게 제일 잘 어울려. 딸의 손길이 깃끝을 쓸어 올릴 때 서연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다가 슬쩍 시선을 돌렸는데 거울 속 자신의 눈가에 잡힌 주름이 유독 깊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은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편에서는 아버지가 담요를 무릎에 덮고 낮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한때는 새벽 3시면 어시장에 나가 목청껏 경매 소리를 쳐대던 분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리어카 하나 끌고 새벽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선을 날랐던 그 억센 체구가 세월 앞에서는 힘없이 쪼그라들었죠. 요즘은 집에서 요양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금세 숨이 차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드시다 만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물컵이 반쯤 비워진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과 은지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괜한 소리 들으면 오래 있지 말고 그냥 나와라. 아무렇지 않은 듯 내뱉은 한마디였지만 서연은 그 짧은 문장 안에 아버지가 평생 삼켜온 걱정이 뭉텅이로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선장수 딸이라는 이유로 서연이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눈초리를 아버지는 자기 탓이라 여기며 늘 가슴에 묻어두셨으니까요. 학교 참관일에 아버지가 장화 대신 운동화를 빌려 신고 오셨던 날 교실 뒷자리에서 코를 막는 아이들 사이로 서연이 고개를 숙였던 기억이 아직도 아버지의 가슴속 어딘가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네, 잘 다녀올게요. 서연이 짧게 대답하자 은지가 먼저 외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외할아버지, 저 잘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은지가 아버지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고 아버지는 그 작은 손을 한참이나 놓지 못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손녀의 손등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쓸어주는 그 모습이 마치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을 붙잡는 사람 같았죠. 은지는 외할아버지에게 유난히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앉아 생선 이름을 하나씩 배웠고 주말마다 외할아버지 손을 잡고 수산시장 구경을 다녔으니까요. 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시장 골목에서도 은지는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회를 뜰 때면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반짝이며 구경했고 시장 아저씨들은 그런 은지를 보며 사장님 손녀딸은 영락없이 피가 다르다며 웃곤 했죠. 아버지에게 은지는 그저 손녀가 아니라 이 가문의 모든 수고와 땀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현관에 서서 말없이 바라보다가 가방 끈만 다시 한번 고쳐주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에 가늘게 줄을 긋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 차 안을 채웠죠.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준호 부모님이 조금 엄한 편이래.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처음엔 좀 딱딱해도 알고 보면 괜찮을 거야. 은지는 엄마 쪽을 흘끔 살폈습니다. 그래, 너만 괜찮으면 됐지.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운전에 집중한 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빗물에 흐릿하게 번졌고 은지는 엄마의 그 표정이 단순한 긴장 때문인 줄만 알았습니다. 식당 복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서연이 은지의 치맛단을 정리해주고 은지는 엄마 재킷 소매를 잡아당겨 주름을 펴주었죠. 거울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모녀의 손길이었습니다. 은지가 작게 웃으며 엄마 어깨를 톡톡 두드렸고 서연도 딸의 볼을 손등으로 한번 쓸어주었습니다.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상견례 방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서 은은한 조명 아래 먼저 와 있던 상대 측 가족이 보였고 자리에서 일어선 여자가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대 엄마의 입가에 걸쳐 있던 반가운 미소가 어색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눈이 크게 벌어지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죠. 어머, 이게 누구야? 서연이 아니니? 그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는 순간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억양, 그 톤, 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듯 부르는 그 특유의 말투는 단 한 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미란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서연을 생선 냄새 난다며 비웃고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하던 바로 그 미란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서연의 교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야, 너네 집 비린내 언제 빠지냐고 킬킬대던 그 입이 30년 뒤 딸의 사돈 자리에 앉아 똑같은 눈빛으로 서연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서 딸의 치맛단을 정리하던 그 따스한 손이 지금은 주먹처럼 굳어 허벅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악수를 하려고 내밀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춰버렸죠. 은지는 엄마의 표정이 단번에 달라진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의 옷매무새를 챙기던 다정한 엄마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린 것을 보며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이 모르는 아주 오래되고 깊은 감정이 들어왔다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은지는 엄마 손을 살짝 잡아보았지만 서연의 손가락은 차갑게 경직되어 있었고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식당 방 안의 공기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걸 은지도 느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은지는 믿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기가 사랑한 그 사람이 최소한 엄마 앞에서만큼은 방패가 되어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날 은지가 마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 앉으라는 인사도 없이 서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살펴보듯 거리낌 없는 시선이었죠. 시선이 서연의 남색 재킷에서 멈추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지만 서연은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인사를 건네려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하지만 미라는 그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은 채 코앞을 손으로 살짝 가리며 눈살을 찌푸렸죠. 생선 비린내는 여전하네. 상견례 자리까지 그 냄새 달고 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늘을 위해 전날 밤 블라우스를 다림질하고 새벽에 일어나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으며 딸이 사준 향수까지 손목에 뿌리고 왔습니다. 비린내라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에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죠. 서연을 깎아내릴 수 있는 말이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미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촌스럽더니 하나도 안 변했네. 그때도 늘 뒤에 숨어 다녔잖아. 지금도 여전하고. 30년 전의 서열을 이 자리에서 다시 꺼내드는 미란의 목소리에는 옛 친구를 만난 반가움 같은 건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특유의 느긋한 잔인함만이 묻어 있었죠.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 자리는 딸의 상견례였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은지가 곤란해질 수 있었기에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시선을 내렸습니다. 괜찮아. 참으면 돼. 오늘만 넘기면 돼. 서연은 속으로 그 말을 되풀이하며 간신히 자리에 앉았죠. 의자에 앉는 순간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서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떨림을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미란의 시선이 서연을 지나 은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은지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엄마 닮아서 생선 냄새 배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은지의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바닥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것도 아들의 약혼자에게 대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은지의 귀 끝까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은지는 본능적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 엄마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딱 그 한마디만이라도. 은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은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한번 달싹이는가 싶더니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그 침묵은 미란의 모욕보다 더 깊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은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준호의 시선은 물잔 위에 맺힌 물방울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작은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동안에도 준호의 입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란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사돈이면 체면이 있어야지.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격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오?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고 식탁 위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더 대담해졌죠. 우리 집이랑은 격이 맞아야 하는 거야.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던 집안이랑은 아무래도 다르지. 그 말은 서연 한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시장에서 새벽부터 생선을 날랐던 아버지의 평생을,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서연의 모든 세월을,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은지까지 통째로 짓밟는 말이었죠. 은지는 자기보다 엄마가 먼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가 살점에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보다 엄마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훨씬 더 아팠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선을 내린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죠. 그 단정한 자세가 오히려 미란의 신경을 더 건드렸는지 미란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맞기만 하는 서연이 되려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었죠. 미란은 냅킨을 집어들더니 서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 올 거면 좀 깨끗하게 하고 오지 그랬니? 냅킨으로 서연의 재킷 어깨를 닦는 신용을 하는 그 손길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모멸감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란의 손이 어깨를 스칠 때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갔지만 이를 악물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망치면 안 된다. 은지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 그 생각만이 서연을 그 자리에 붙들어 매고 있었죠. 그런데 미란이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냄새는 좀 가셔야겠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란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연 쪽으로 물을 확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서연의 얼굴과 블라우스를 적시며 테이블 위로 흘러내렸고 식당 안이 찰나의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물방울이 서연의 턱 끝에서 재킷 앞섭을 타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렸죠. 새벽에 정성껏 다림질했던 블라우스가 물에 젖어 가슴팍에 들러붙었고 딸이 세워준 깃도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은지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고 손끝이 벌벌 떨렸습니다. 은지는 다시 한번 준호를 보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발 일어나줘. 하지만 준호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깊이 숙인 채 물에 젖은 서연을 차마 바라보지도 못했죠. 은지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 엄마 편에 서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엄마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편도 아닐 거라는 걸요.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재킷 앞서풀 한번 조용히 쓸어내렸죠. 물이 옷끝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짧게 났고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숙이고만 있던 그 고개가 처음으로 똑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말, 저 예전부터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 하나쯤은 그냥 참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딸까지 그 자리에 세우셨네요. 서연의 시선이 미란에게서 준호에게로 잠깐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시선의 이동 안에 준호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혼도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미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물을 뿌려도 고개를 숙이고 있을 줄 알았던 서연이 고개를 들고 선을 그어버리자 예상치 못한 반격에 할 말을 잃었죠. 은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 옆으로 가서 나란히 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은지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연의 걸음은 빨랐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손을 잡은 서연의 손가락에서는 아직도 물기가 채 마르지 않았고 블라우스 앞가슴에는 물 자국이 크게 번져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한 번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미란이 뭐라 소리쳤는지, 미란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서연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30년 동안 참아왔던 그 문이 다시 열릴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한 서연은 운전석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지만 핸들을 타고 전해지는 떨림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죠. 아직 블라우스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재킷 안쪽으로 스며든 물기가 등가죽에 차갑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진짜 참을 수 없었던 건 젖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딸 앞에서 물을 맞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이 치욕스러웠던 겁니다. 은지는 조수석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손이 떨려서 버클이 3번이나 빗나갔고 결국 벨트를 잡은 채로 무릎 위에 손을 내려놓았죠. 차 안에는 침묵만이 빽빽하게 차올랐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유리창에 하얀 김을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르르 떨며 깨어났지만 서연은 기어를 넣지 못한 채 한참을 멈춰 있었죠.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20여 분 동안 모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서연은 앞만 보며 운전했지만 신호등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죠. 물이 얼굴을 때리던 순간,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꿈쩍도 하지 않았던 준호의 뒷모습을요. 집 현관에 도착한 은지는 신발도 채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듯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가 현관에 낮게 울렸고 은지의 어깨가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말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준호를 만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그런 자리에 앉을 일도 없었잖아. 은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갈라졌고 마지막 문장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닫고 은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맞던 순간과 은지가 돌처럼 굳어있던 얼굴이 동시에 떠올라 목이 꽉 막혔습니다.
은지는 엄마의 재킷 소매를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가 한마디만 했어도 엄마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렇게까지 못했을 텐데. 은지의 울음 속에는 모욕당한 분노보다 약혼자의 침묵에 대한 배신감이 더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물을 뿌리는 엄마도 끔찍했지만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준호가 더 무서웠던 거죠. 그 사람이 침묵하는 동안 은지가 느낀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바로 옆에 앉아서 느끼는 외로움이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서늘한 법이니까요. 서연은 은지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쓸어주는 서연의 손도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을 감추는 게 차라리 물을 맞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은지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꼈습니다. 엄마를 그런 자리에서 혼자 세워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나도 한마디 했어야 했는데 나도 거기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 은지는 미란을 원망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물을 맞는 동안 자기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 은지에게는 준호의 침묵 못지않은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서연은 은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절대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고 서연의 눈에서도 참고 있던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지만 은지의 어깨 위로 떨어진 따뜻한 물방울까지 감출 수는 없었죠. 거실 안쪽에서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였습니다. 낮은 의자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던 그 자세 그대로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평소 말이 적은 사람답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이 현관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울고 딸이 떨리는 손으로 손녀 등을 쓸어주는 그 소리가 거실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만 아버지는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한번 달싹이더니 다시 다물어졌고 시선만 현관 쪽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죠. 은지가 울음을 겨우 멈추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아버지는 한동안 그 닫힌 방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고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시선이 식탁 위로 옮겨갔습니다. 서연이 상견례에 가기 전 놓아두고 간 봉투와 명함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죠. 아버지는 느린 손길로 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돈 남편의 이름 아래 적힌 회사명을 읽는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고 입가에 주름이 서서히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한 번 더 읽고 나서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는데 명함을 내려놓는 손에서 아까의 떨림은 이미 사라져 있었죠. 몸이 쇠약해져 사업 최전선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누가 어떤 줄을 잡고 있는지 어디를 끊으면 어디가 흔들리는지는 여전히 누구보다 잘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조를 읽는 눈은 체력이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은지가 방에 들어간 뒤 서연은 젖은 블라우스를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죠. 상대 회사명을 확인하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전국의 매장을 거느린 외식 프랜차이즈였지만 서연은 그 안쪽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핵심 메뉴에 들어가는 수산물과 가공식자재 대부분이 자기 쪽 냉동 물류와 수산 공급망을 거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그 유통망은 아버지가 어시장 리어카에서 시작해
평생을 바쳐 만든 것이었고, 그걸 전국 규모의 냉동창고와 냉장물류 시스템으로 키워낸 건 서연이었습니다. 단가를 맞출 수 있는 대체 거래선이 쉽게 나오지 않는 품목들이라 오랫동안 이 구조에 기대어 장사를 해온 회사가 한둘이 아니었죠. 서연은 명함을 들고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명함을 한번 보고 딸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아직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고 머리카락 끝에서 물기가 채 마르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고 왜 이 명함을 들고 왔는지 따지지도 않았죠. 아버지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하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손녀를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조용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명함을 든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고 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맞던 순간이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번에 떠오른 건 치욕이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현관에서 주저앉으며 엄마 미안해라고 울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은지를 다시는 그런 자리에 세우지 않겠다는 결심이 가슴 한복판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정리할게요. 그 한마디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분노의 폭발도 복수심에 불타는 선언도 아니었죠. 딸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판단이었고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가족을 내줄 수 없다는 경영자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와 함께 이 싸움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서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밤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방에서 울다 지쳐 잠든 것을 확인한 뒤 거실로 나왔지만 소파에 앉아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물이 얼굴을 때리던 그 순간이 되살아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어있던 은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거실 건너편 아버지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아버지도 잠들지 못했을 거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거실을 채우고 있었고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부엌에 가서 찬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상견례 식당에서 미란이 뿌린 물의 감촉이 다시 떠올랐죠. 그 물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던 건 물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을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앞에서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서 하셨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하는 거다. 그 한마디가 지금 서연의 등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듯 노트북을 켰죠. 화면의 푸른 빛이 어두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고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처 목록, 납품 현황, 물류 배차 스케줄을 하나씩 열어보는 서연의 눈빛은 상견례 자리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란의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회사의 심장을 쥐고 있는 손이 바로 그날 아내가 물을 뿌렸던 여자의 손이라는 거요. 새벽 5시 서연은 핵심 임원 4명에게 화상회의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잠이 덜 깬 얼굴들이 하나둘 접속했고 서연은 인사도 생략한 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거래처 이름 하나를 불러주며 이 회사 관련 납품 현황 전부 띄워주세요라고
말하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보며 품목 하나하나의 대체 가능 여부를 짚어가는 서연의 모습에 임원들도 이것이 단순한 거래 조정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 거래처는 저희 물량 비중이 상당합니다. 전면 보류로 가시면 상대 쪽 운영 자체가 멈출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연은 잠깐 화면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죠. 대체 불가능한 품목부터 보류하세요. 흔적 없이 전부 절차대로 가요. 임원들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품목부터라는 말의 무게를 모를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그건 상대 회사의 핵심 메뉴를 통째로 멈추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임원들은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부터 서연의 회사 안에서는 소리 없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냉동창고 출고표에서 미란 남편 회사로 향하던 핵심 수산물, 가공품, 소스 원재료가 일괄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냉장차에 상차 중이던 물량도 다시 내려졌고 배차 스케줄에서 해당 회사 핵 노선이 조용히 삭제되었죠. 수산 가공 공장 라인에서도 그 프랜차이즈용 생산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공장 라인 담당자는 생산 중지 지시를 받고 잠시 멈칫했지만 서 대표 직접 지시라는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새벽 7시가 되기 전에 완료되었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 조건과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것뿐이었으니까요. 미란 남편 회사가 이 구조에 이렇게까지 깊이 묶여 있었던 건 오랜 시간 쌓인 관성 때문이었습니다. 핵심 메뉴 상당수가 서연 쪽 냉동 가공 라인을 반드시 거쳐야 했고 단가와 품질 문제 때문에 대체 공급선을 넓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겨온 거죠. 한마디로 서연의 유통망 없이는 메뉴판 절반이 비어버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란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식자재란 전화 한 통이면 알아서 들어오는 것일 뿐, 그 뒤에 누가 새벽부터 냉동 창고를 열고 냉장차를 돌리는지에는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오전 9시가 넘자 미란 남편 회사 산하 매장들에서 이상 신호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력 메뉴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가 하나도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에 냉장차가 돌아서 영업 전까지 식자재 세팅이 끝나야 하는데 그날은 배송기사도 오지 않았고 물류센터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서울, 경기 매장부터 시작된 혼란이 오전 10시를 넘기자 부산, 대구, 광주까지 확산되었죠.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같은 문제가 터진 겁니다. 점주들의 전화가 본사 운영팀에 쏟아졌습니다. 오늘 장사 못합니다. 재료가 안 왔어요. 주력 메뉴 셋 다 품절인데 손님한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전화 한 통이 끊기기도 전에 다음 전화가 밀려들었고 운영팀 직원들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점주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달 월세도 겨우 맞추는데 하루 장사를 통째로 날리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 목소리에는 본사에 대한 분노보다 생계에 대한 절박함이 더 짙게 묻어 있었죠. 본사 물류팀은 급히 대체 거래선을 찾았지만 같은 단가와 품질로 바꿀 수 있는 곳이 당장은 없었습니다. 다른 업체에 긴급 발주를 넣어봐도 물량 확보에만 최소 2, 3주가 걸린다는 답변뿐이었죠. 물류팀 한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 물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전 품목이 동시에 끊긴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전국 매장에서 주력 메뉴 품절 안내가 동시에 올라갔고 고객센터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온라인에는 브랜드 관리가 안 된다. 매장만 고생한다는 글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근처에서 회사 이름이 어른거리기 시작했고 그 글 하나하나가 사돈 회사의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미란 남편이 움직였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운영, 물류, 재무팀 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죠. 회의실에 들어선 미란 남편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매장이 놀고 있는데 물류가 뭘 하고 있었나? 왜 사전에 파악을 못했나? 미란 남편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고 미란도 옆에서 이 정도도 못 막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직원들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아직 누구도 이게 누가 설계한 압박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미란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물류사고 치고는 너무 정확하고 너무 깔끔하게 끊겼으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이 회사의 혈관 지도를 펼쳐놓고 가장 중요한 동맥부터 하나씩 집어서 묶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아직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회사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불길한 직감만이 미란 남편의 뒤통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회사 사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미란 남편 회사 매장들의 품절 현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서연은 그 숫자들을 감정 없이 읽었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은지가 현관에서 주저앉아 울던 모습이 한번 스쳤고 서연은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공급이 끊긴 지 이틀째 미란 남편 회사는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미라는 끝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달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전국 매장 손실 추정치가 시간 단위로 올라왔고 재무팀은 유동성 악화와 계약 연쇄 문제를 보고했지만 미란과 남편은 숫자보다 체면이 먼저였죠.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을 회사가 아닌데. 미라는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내뱉었고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의 생계도 점주들의 손실도 아닌 오로지 자기 집안의 체면과 위치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돈 남편은 대체 거래처 못 두르면 다 자리 내려놔라며 임원들을 몰아붙였고 한 실무자가 업계 구조상 단기간 대체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미란이 그 말을 잘랐습니다. 못하면 나가면 되지. 왜 안 되는 이유만 갖다 대? 실무자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고 회의실 안의 나머지 사람들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란은 직원들을 향해 이 정도도 못 막으면 다 갈아치워야지라고 쏘아붙였는데 그 말투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죠. 회의실을 나서는 직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두웠고 복도에서 오가는 속삭임 속에는 이러다 우리가 먼저 잘리겠다는 불안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한 과장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에게 중얼거렸죠. 문제 원인도 안 찾고 사람만 갈겠다는 거잖아. 준호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파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확인하는 건 온라인 기사 댓글과 회사 이미지뿐이었죠. 혹시 상견례에 파탄 이야기가 새어나간 건 아닌지
자기 이름이 어딘가에 언급된 건 아닌지만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입은 정작 은지가 필요할 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은지의 휴대폰에 준호 이름이 떴습니다. 은지는 화면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지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죠. 엄마가 좀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파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좀 심하긴 했지만이라는 말 속에 사과는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한 일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를 축소해서 넘기려는 태도였죠. 은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죠. 엄마가 물 맞고 서 있었는데 그냥 보고만 계셨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준호의 숨소리만 길게 흘렀습니다. 은지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 그 집이랑 결혼 못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준호의 이름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고 은지는 그 이름을 보지 않기 위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고작 이 정도라는 게 은지에게는 이별 자체보다 더 씁쓸했습니다. 엄마가 물을 맞던 그 순간에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그 뻔뻔함이 준호라는 사람의 전부였다는 걸 은지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은지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던 그 오후가 이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억인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밤 진짜 잔인한 일은 따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인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목소리는 피곤한 듯 낮추면서도 말은 정확하게 골라서 했습니다. 그 집이 먼저 결혼 깨고 나간 거야. 좀 이상하더라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죠. 우리가 먼저 정리했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미라는 한 사람에게만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바꿔가며 여러 사람에게 흘렸죠. 그 집이 문제 있다더라. 원래 그쪽 집안이 좀 그렇다더라. 시장 바닥에서 올라온 집이라 아무래도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처럼 뿌려져 며칠 사이에 서연네 가족에 대한 소문이 주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미라는 상견례에서 물을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서연의 가족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은지는 직장에서 그 소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죠. 은지야, 요즘 괜찮아? 무슨 일 있었다고 들었는데. 은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들었는데요? 동료는 말끝을 흐리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어색한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은지는 바로 알아챘죠.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방만 꼭 쥔 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에 글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퇴근길에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료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자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은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았지만 그 작은 통증이 오히려 머릿속을 잠시 멈춰주는 것 같았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은지는 신발을 벗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지침이 먼저 묻어 있었죠. 같은 시각 미라는 회사 회의실에서 남편과 단둘이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미라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시장 바닥 생선 만지던 집안이랑 엮여서 뭐가 되겠어. 애초에 급이 안 맞았어. 그 말에는 후회도 반성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사람에게 물을 뿌려놓고도 소문을 흘려 상대 가족의 평판까지 무너뜨리면서도 미라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 장면이 바로 미란이라는 사람의 가장 잔인한 얼굴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잘못으로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미란 남편은 지금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라고 했지만 아내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미란에게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서연의 집 거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외할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죠. 아버지는 손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은지야, 밥은 먹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 밑에 잡힌 그림자가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칠고 마른 손으로 손녀의 손등을 감싸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재에서 나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은지의 작은 손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조용히 쥐어짰죠. 미란이 끝까지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소문까지 흘리며 가족을 짓밟는 한 이 싸움은 끝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서재로 돌아가 문을 닫고 내일 아침 회의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공급 중단이 나흘을 넘기자 미란 남편 회사는 더 이상 매장 품절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재심사 통보서가 공식 문서로 도착했고 자금 담당 임원은 회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주거래 은행에서 유동성 재검토 요청이 들어왔고 추가 담보를 잡지 않으면 기존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란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첫 줄을 읽는 순간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장 품절 정도로 여겼던 문제가 은행까지 건드린 순간 이것이 단순한 물류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비로소 가슴 한복판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주요 거래처 세 곳에서도 계약 재검토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공급망 안정이 확인될 때까지 협력을 보류하겠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통보였죠. 한 거래처는 전화 통화에서 아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귀사와 계약을 유지하는 게 저희한테도 리스크입니다. 공급, 금융, 거래처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회사 안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복도 곳곳에서 속삭임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서연의 가슴을 더 깊이 찌른 건 바로 은지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자기 방에서 청첩장 시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분홍색 표지에 은박으로 눌린 두 사람의 이름이 아직도 빛나고 있었죠.
은지는 그 이름을 손가락 끝으로 한번 쓸어보더니 시안을 조용히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웨딩홀 자료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날짜가 적힌 계약서, 홀 사진이 들어간 팸플릿, 드레스 피팅 일정표까지. 은지는 그것들을 하나도 찢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죠. 다만 하나씩 차곡차곡 상자에 넣으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상자 뚜껑을 닫는 순간 은지의 손끝이 잠깐 멈췄지만 이내 뚜껑을 끝까지 눌러 닫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모아두었을 그 서류들이 이제는 상자 하나에 담겨 방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을 때 은지는 신혼집 관련 서류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자 은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볍게 내려놓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집 안 가도 돼. 그냥 여기서 끝내면 돼. 그 말은 담담했지만 담담함 뒤에 감춰진 것들이 목소리 끝에 미세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모아두었을 그것들을 은지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고르고 정리했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보다 더 아팠던 게 있어. 은지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엄마한테 물 뿌리는 거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 그게 제일 아팠어. 은지의 눈에 물기가 번졌지만 끝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서연이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 집 가면 나도 엄마처럼 살 것 같아. 서연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았죠. 엄마처럼이라는 세 글자가 서연의 가슴 한복판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은지는 엄마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도 그 말이 엄마에게 어떻게 들릴지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엄마가 물을 맞고도 참고 있던 모습이 며칠째 꿈에 나왔고 그 꿈속에서 물을 맞고 서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적도 있었으니까요. 은지는 그게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자기에게도 대물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서연이 30년간 살아온 방식을 참고 숙이고 견디며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참는 사람 맞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 물을 맞아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서연은 그 순간 자기가 딸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왔는지를 처음으로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서연은 딸 앞에서 차분한 척했습니다. 표정을 단정하게 유지하려 애썼고 목소리도 떨리지 않게 가다듬었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서연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은지도 느꼈죠. 은지가 방을 나간 뒤 서연은 혼자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블라우스 단추를 풀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며칠 사이에 부쩍 야위어 보였고 눈 밑에 잡힌 그림자가 짙었죠. 수건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세면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자세로 한참을 서 있다가 서연의 무릎이 풀리듯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무릎에 닿는 순간 상견례에서 참았던 눈물이, 현관에서 은지를 안으며 참았던 눈물이, 아버지 앞에서 제가 정리할게요라고 말하며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이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욕실 문 앞에 서서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를 듣고 있었죠. 엄마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은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괜찮아? 은지의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또 이러는 거 아니야? 방금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야? 은지는 자기가 엄마처럼이라고 말한 것이 엄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거였습니다. 서연은 겨우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지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고 서연은 딸을 끌어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내가 끝낼 거야. 그 말은 은지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죠. 더 이상 참는 것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겠다는 뜻이었고, 딸이 엄마처럼 살게 되는 미래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복도 쪽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죠. 딸이 욕실에서 울고 손녀가 문 밖에서 울고 두 사람이 서로를 안으며 우는 소리가 거실까지 전해져 왔지만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떡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 몸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참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한참 뒤 은지가 눈물 젖은 얼굴로 거실에 나와 외할아버지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은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작게 말했죠. 할아버지, 엄마 또 참는 것 같아.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이다 다시 다물어졌고 시선만 손녀의 얼굴에 머물렀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은지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서연이 욕실에서 나와 거실로 왔을 때 아버지와 은지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 서연은 이 싸움이 단순한 사업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저 두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엄마처럼 살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은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었고 거실에는 차 식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의 눈빛은 조금 전 욕실에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만 남아 있었죠. 공급 중단 닷새째 미란 남편은 더 이상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법무, 재무, 운영 핵심 인원만 추려 비공개 회의를 열었죠. 회의실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닫은 뒤 미란 남편은 지금까지 들어온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공급 중단, 은행 재심사, 거래처 이탈, 감사 착수 움직임. 이 네 가지를 한눈에 놓고 보자 미란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각각의 부서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네 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이건 동시에 터진 게 아니야. 누가 우리를 정확히 알고 건드리고 있어. 미란 남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대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웠던 겁니다. 누군가가 이 회사의 구조를 꿰뚫고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무너지는지 정확히 계산한 뒤 순서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회의실 안의 임원들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지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바라볼 뿐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늘어진 침묵이 무거웠고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리며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정도 영향력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업계 최상단 결정권자급입니다. 우리 공급망의 원천을 쥐고 있는 쪽이 아니면 이런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미란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직 형체가 잡히지 않았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방식 예전에 한번 겪은 적이 있어. 10수년 전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누군가가 결정적인 물량을 밀어넣어 살려준 기억의 윤곽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감사했고 그때는 무릎까지 꿇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점점 옅어졌고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존심에 걸려 일부러 잊으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기억이 왜 떠오르는지 미란 남편은 불편한 기분과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무팀장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그 최종 결정권자를 직접 만나지 않으면 이 상황을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체 거래선을 뚫고 은행을 설득해봐야 원천이 막혀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미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누구든 만나야 했습니다. 회사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비서를 불러 업계 유통망 최상단에 있는 회사와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돌아서는 비서의 표정에 확신이 없었죠. 그 회사가 쉽게 문을 열어줄 곳이 아니라는 걸 비서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연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은 조용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담요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죠. 아버지는 오늘따라 기운이 더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약을 드신 뒤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계시는 시간이 길어졌죠. 서연은 아버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차가웠지만 핏줄이 도드라진 그 손등에는 수십 년간 생선 상자를 나르고 얼음물을 헤치며 장사를 해온 세월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어시장에서 아버지 옆에 서서 생선을 정리하던 겨울날 얼음물에 담갔다 뺀 손이 빨갛게 부어올라도 아버지는 딸 손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주며 조금만 참아라. 이거 다 팔면 따뜻한 거 사줄게라고 했었죠. 그 약속대로 아버지는 장사가 끝나면 꼭 시장 구석의 호떡집에 들러 각 구운 호떡을 사주셨고 서연은 뜨거운 호떡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호호 불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갈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죠. 며칠 사이에 눈 밑 그림자가 짙어진 것도 입술이 바짝 말라 있는 것도 다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본 건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눈 속에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불씨가 타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아보았죠. 기운 없는 손으로 딸 손등을 한번 꾹 누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판단대로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믿음의 무게는 어떤 격려보다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잠시 더 잡고 있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눈을 감았고 서연은 소리 없이 방문을 닫았죠. 서연은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안쪽에 오래 넣어두었던 진한 남색 정장이 보였습니다. 상견례 때 입었던 그 정장이 아니었죠.
이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꺼내 입던 서연의 또 다른 얼굴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행거에서 정장을 꺼내 침대 위에 펼치는 서연의 손길은 며칠 전 상견례를 준비하던 때와 묘하게 닮아 있었지만 달랐습니다. 그때는 딸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옷을 골랐다면 지금은 딸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세우는 옷을 고르는 것이었으니까요. 정장 옆에 회사 출입증과 두꺼운 내부회의 자료 가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출입증에 새겨진 서 대표라는 글씨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작게 빛났죠. 은지는 거실을 지나다 엄마 방에 열린 문 사이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펼쳐진 단정한 정장, 그 옆에 놓인 출입증과 자료 가방. 은지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죠. 처음으로 엄마가 단순히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아버지 약 챙기고 딸밥 차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엄마. 그 엄마가 외할아버지 사업의 실질적인 중심이었다는 사실이 은지에게는 낯설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왜 절대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는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엄마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이 가문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힘이었다는 거요. 엄마, 그 옷 입고 어디가?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죠. 일하러. 그 두 글자에 은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엄마 방을 나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 그 짧은 한마디가 서연의 등 뒤에서 작게 울렸고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어제 욕실에서 울었던 엄마가 오늘은 정장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변화가 자기가 한 말 때문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죠. 엄마처럼 살 것 같다는 그 한마디가 엄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되려 일으켜 세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은지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같은 시각 미란 남편의 비서는 간신히 미팅 약속을 잡아냈습니다. 업계 유통망 최상단에 있는 회사의 본사. 일주일 뒤 오전 10시. 비서는 약속 확인 메일을 받아 프린트한 뒤 미란 남편에게 가져갔습니다. 약속 잡혔습니다. 미란 남편은 그 종이를 받아들며 처음으로 한숨이 아닌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이게 마지막이다. 이 사람만 만나면 풀린다. 미란 남편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팅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며칠 전 아내가 물을 뿌린 바로 그 여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죠.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붙잡은 그 미팅이 사실은 심판의 자리가 될 거라는 걸 미란 남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이란 때로 이렇게 잔인한 법이니까요. 그 안도감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팅 당일 아침, 미란 남편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매듭을 고쳐 매는 손끝이 떨렸죠. 며칠 사이에 눈밑이 꺼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미란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준호도 동행했습니다. 미란 남편은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미란이 우리 집안 일인데 내가 빠질 수 없지라며 고집을 부렸고 준호는 아버지 운전은 제가 할게요라며 차 키를 들었죠. 차 안에서 미란은 뒷좌석에 앉아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미란은 어떤 자리에서든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었죠. 준호는 운전석에서 묵묵히 앞만 보고 있었고 세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아침 풍경이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흘러갔지만 차 안의 공기만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한 미란 가족은 차에서 내려 로비 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외벽에 새겨진 회사 로고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정문 앞으로 냉장 물류 트럭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죠. 트럭 옆면에 같은 회사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트럭들이 줄 서서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이 회사의 규모가 짐작되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미란 남편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 냉동물류 노선도가 전국지도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수산 가공공장 현황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항구별 입고량, 공장별 가동률, 해외 수출 계약 현황이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전광판이었죠. 그 스케일은 미란 남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자기 회사 본사 로비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규모였죠. 미라는 로비를 둘러보며 눈을 크게 떴지만 이 거대한 사업체가 자기가 학창시절에 비웃던 생선가게 지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에게 생선장수란 시장 골목에서 고무장갑 끼고 비린내 나는 좌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전부였으니까요. 이렇게 거대한 건물의 로비와 전국 유통망 지도가 그 생선장수의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건 미란의 세계관에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오히려 미란은 이런 큰 회사의 결정권자라면 분명격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이겠거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는 동안에도 미란 가족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비서가 내려올 때까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죠. 미란 남편은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이 빠르고 정돈되어 있었고 아무도 소파에 앉아 있는 미란 가족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여기서는 자기 가족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다는 사실이 미란 남편의 자존심을 조용히 긁었습니다. 미란은 다리를 꼬고 앉아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손가락 끝이 핸드백 손잡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손끝이 떨려 화면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게 보였죠. 세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지만 그 긴장의 진짜 이유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진한 남색 정장에 머리를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한 손에는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죠. 로비 직원이 먼저 다가가며 인사했습니다. 서 대표님 오셨습니다. 결제 올려두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로비에 있던 직원 서너 명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죠. 그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습니다. 모든 동작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상견례에서 봤던 서연은 수수한 남색 재킷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자기가 물을 뿌려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걸어가는 서연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비서가 옆에 붙어 일정을 보고하고 서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이 공간에서 서연은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동창도 아닌 요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미란의 입이 벌어졌다가 닫혔고 손에 들린 핸드백이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미란 남편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가 무시하고 물까지 뿌렸던 그 여자가 여기서는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미란 남편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혈색이 완전히 빠져나갔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길한 예감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들어 서연을 보았습니다. 상견례에서 은지의 어머니가 물을 맞을 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떠올랐고 그때 외면했던 여자가 이 회사 안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바싹 말랐고 핸드폰을 쥔 손에 땀이 번졌습니다. 서연은 로비를 지나면서 미란 가족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건 찰나였죠. 서연의 눈에는 분노도 조소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평온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단단함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비서와 함께 안쪽 복도로 향했고 정장 뒷자락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미란 남편은 안내 비서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 지금 지나간 사람이 누구요? 비서는 공손하지만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미란 남편의 불안을 더 키웠죠. 비서가 앞서 걸으며 회의실로 안내했고 미란 가족은 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 벽에는 수산 유통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어시장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냉동창고 앞에서 직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 그리고 항구에서 수출 컨테이너 앞에 선 사진이 연대순으로 이어져 있었죠. 리어카 한 대에서 시작한 장사가 이 거대한 건물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복도 벽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사진들을 지나치며 보았지만 사진에 찍힌 젊은 남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란 남편은 회의실 문 앞에서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걸어온 복도 벽면의 사진들이 눈에 밟혔죠. 리어카를 끌던 젊은 남자, 냉동창고 앞에 단체 사진, 그리고 이 거대한 건물.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지만 뭔가 거대한 것의 앞에 서 있다는 직감만은 분명했습니다. 비서가 문손잡이를 잡고 잠시 멈추더니 준비되셨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죠. 미란 남편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미라는 핸드백 끈을 다시 고쳐쥐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넓은 테이블 한쪽에 서류를 정리하며 앉아있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상견례에서 물을 맞았던 그 여자가 자기들의 회사 생사를 쥐고 있는 이 방의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미란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미란 가족은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비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여자 서연이 자기들이 목을 메고 기다렸던 미팅의 상대였습니다. 미란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고 미란 남편은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준호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미란 가족에게 자리를 안내한 뒤
오늘 회의를 실무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은 서 대표님이십니다라고 정식 소개했습니다. 서 대표 서연. 그 이름이 회의실 안에 울린 순간 미란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견례에서 생선 비린내 난다며 코를 막았던 여자,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여자, 물까지 뿌렸던 바로 그 여자가 이 자리의 주인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설치된 화면이 잠시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외할아버지의 얼굴이 비쳤죠. 집에서 요양 중인 아버지는 직접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영상 연결로 짧게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화면 속에서도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한번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대표가 결정한 대로 진행하세요. 그 한마디가 끝나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죠. 이 회사의 모든 결정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서연에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서가 짧게 회사 연역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시장 생선 장수에서 시작해 도매, 냉동창고, 냉장물류, 전국 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으로 성장한 사업체이며 그 사업을 오랜 시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서연이라는 내용이었죠. 비서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미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생선장수. 그 단어가 비서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미란의 머릿속에서 상견례 식당의 장면이 플래시처럼 지나갔습니다. 생선 비린내는 여전하네. 시장 바닥 생선 팔던 집안. 자기가 비웃고 깔보고 물까지 뿌리며 짓밟았던 그 생선장수의 딸이 지금 남편 회사의 생사를 쥐고 있는 업계 최상단의 결정권자였다는 사실이 미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미란은 자기도 모르게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서연은 감정적으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표정을 일그러뜨리지도 않았죠.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폴더를 한 장 넘기고 미란 가족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이 생선 팔던 집안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미란에게 했던 말과 비슷한 것 같지만 톤이 완전히 달랐죠. 상견례에서는 참다 못해 겨우 짜낸 한마디였다면 지금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무게로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은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 입술만 달싹거렸죠. 상견례에서 서연의 어깨를 냅킨으로 툭툭 치며 비웃던 그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람을 겉으로만 보시더군요. 서연의 시선이 미란에게서 미란 남편에게로 그리고 준호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완전히 숙인 채 테이블 아래 자기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서연의 눈이 준호에게 잠시 머무는 동안 상견례에서 물잔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그 모습이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기억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준이면 제 딸도 맡길 수 없고 거래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란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미란은 의자 팔걸이를 잡은 채 꿈쩍도 하지 못했죠. 그 순간 미란 남편의 머릿속에서 10수년 전의 기억이 비로소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던 그때 단 한 곳에서만 물량을 밀어 넣어 회사를 살려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사했고, 그때는 그 회사 앞에서 머리를 숙였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을 자존심 뒤에 묻어버렸던 겁니다. 지금 이 회의실에서 그 기억이 무덤에서 올라오듯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미란 남편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를 살려주셨던 그 회사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자기 회사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뿌리가 바로 아내가 물을 뿌리고 비웃었던 그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그땐 살릴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란 남편의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납품 중단, 투자 철회, 금융 재검토, 감사 착수가 모두 적법한 절차 아래 진행된 것이며 이 자리는 그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을 조용히 설명했죠.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설명하는 서연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경영 판단이었고 그 판단의 근거는 서류 위에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단순히 옛 동창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죠. 남편 회사의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는 업계의 중심 인물을, 그리고 그 인물의 딸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짓밟았던 겁니다. 생선 비린내 난다고 비웃었던 그 산업이 남편 회사의 메뉴판을 채우고 있었고, 시장 바닥이라고 깔봤던 그 유통망이 남편 회사의 냉장고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상견례에서 은지의 어머니가 물을 맞을 때 침묵했던 자신이 지금은 그 여자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은지에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전화했던 자기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 뻔뻔함이 지금에서야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얼굴을 달구고 있었죠. 서연은 마지막으로 서류 폴더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후속 절차는 법무팀과 비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서는 동작 하나까지 조용하고 단정했죠. 미란 가족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시선을 주었지만 그 시선에는 경멸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서연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힌 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란 남편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미란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보고 있었죠.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고 그 소리가 텅 빈 회의실을 더 춥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짓밟았던 사람이 자기들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복도를 걸어 나온 서연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한 번 깊게 숨을 내쉬었죠. 떨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식당에서 물을 맞고 나올 때는 온몸이 떨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서연은 안으로 들어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은지에게 보낼 메시지를 적었죠. 오늘 저녁 아버지랑 셋이 밥 먹자. 그 한 줄이 서연이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서연은 법무팀과 비서에게
후속 절차를 넘겼습니다. 납품 중단 확정, 투자 철회 통보, 금융 재검토 최종 확인, 감사보고서 접수. 서류 하나하나에 서연의 결제 도장이 찍힐 때마다 미란 남편 회사의 숨통이 하나씩 끊겨 나갔습니다. 모든 거래가 종료되었고 그 종료는 적법한 절차 위에 빈틈없이 놓여 있었죠. 납품, 투자, 금융이 동시에 끊기면서 미란 남편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국 매장 절반 이상이 운영을 멈췄고 점주들의 이탈이 가속화되었으며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미란 남편이 평생 쌓아올린 간판이 며칠 사이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죠. 준호는 늦은 줄 알면서도 은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메신저에 읽지 않은 메시지를 남겼죠. 하지만 은지는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서랍 안에 넣고 서랍을 닫는 순간 은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이 더 이상 가슴을 찌르지 않았죠.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아픔이 상대를 향한 미련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본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걸 은지는 이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는 서랍을 닫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이름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로비에서 서연을 마주친 뒤, 그리고 회의실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뒤부터 미란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며칠이 지나 미란은 서연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현관벨을 누르는 미란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자 미란은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미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상견례에서 서연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물을 뿌리던 그 당당함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미란 앞에서 고개를 숙여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울며 매달리는 사람 앞에서 괜찮아, 됐어라고 말하며 또 한 번 참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은지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집 가면 나도 엄마처럼 살 것 같아. 그 말이 서연의 등을 곧게 세워주고 있었죠. 서연은 미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흐려졌고 서연은 돌아서서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거실에서 은지를 불러 옆에 앉혔습니다. 아버지의 몸은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힘이 없었지만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죠. 아버지는 은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절대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시장에서 생선을 날랐던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누구에게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손녀에게 고개 숙이지 말라고 말하는 건 자기 평생의 자존심을 손녀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지는 외할아버지 무릎 가까이에 얼굴을 기대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오래 쓰다듬었죠. 거칠고 마른 손이 은지의 머리카락 위를 천천히 쓸어내려갔고 은지는 그 손길 아래서 겨우 어깨에 힘을 풀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흘렀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죠. 며칠 뒤 은지는 방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청첩장 시안, 웨딩홀 자료, 드레스 피팅 일정표가 들어있는 그 상자였죠. 은지는 상자 뚜껑을 한번 열어보았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옷장 맨 위 선반에 올려놓으며 은지는 작게 중얼거렸죠. 일은 결혼보다 지켜낸 게 더 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확인이었습니다. 은지는 옷장 문을 닫고 거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이 며칠 전보다 조금 나아 보였죠. 서연은 다시 본사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서연은 회사에서도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지시만 내리고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 안에서 혼자 서류를 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서연은 복도에서 직원을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오늘 좀 바쁘죠? 짧은 인사였지만 예전에는 하지 않던 것이었죠. 직원들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서연을 보며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섰고 서연이 지나간 뒤 서로 눈짓을 나누며 작게 웃었습니다. 대표님이 좀 달라지셨어. 누군가 복도에서 그렇게 말했고 옆에 있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장사하던 그 시장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골목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곳이었죠. 생선 코너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얼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생선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고 그 광경이 어린 적 아버지 옆에서 보던 어시장 풍경과 겹쳐졌습니다. 서연은 은지가 좋아하는 갈치 2마리를 골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1마리도 더 집어넣었죠. 집에 돌아온 서연은 부엌에 서서 생선을 구웠습니다. 석쇠 위에서 생선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동안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빛이 서연의 손등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식탁 위에는 화려하지 않은 반찬과 국, 그리고 각 구운 생선구이가 놓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부축해 식탁으로 모시고 은지도 방에서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죠.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조심스럽게 발라 가시를 골라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에서 하루에 수백 마리의 생선을 다루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한 마리의 생선살을 발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죠. 아버지는 그렇게 정성스럽게 발라낸 생선살을 은지의 밥그릇 위에 조용히 얹어주었습니다. 은지는 그 생선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고마워요. 은지의 목소리는 맑았고 며칠 전에 울먹임은 사라져 있었죠.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이 은지의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올려주는 그 장면이 서연에게는 어떤 화려한 만찬보다 귀한 식탁이었습니다. 이 식탁 위에 놓인 건 생선구이 1마리와 소박한 반찬뿐이었지만 이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은 며칠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맞고도 참기만 하던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었고 엄마처럼 살 것 같다고 울던 은지는 상자 뚜껑을 스스로 닫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참아온 아버지는 손녀에게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을 남겼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은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생선 진짜 맛있다. 서연은 미소로 대답했고 아버지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딸과 손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그 미소 하나에 평생의 수고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부엌 불빛이 식탁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다시는 누구에게도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서연과 미란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차림이나 집안, 직업의 시작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생선 냄새를 비웃었지만 정작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월을 버텨낸 삶의 무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노골적인 모욕보다 잘못된 순간에 침묵한 사람의 비겁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는 것을 미덕이라 배워왔지만 내 존엄과 내 가족의 존엄까지 내어주는 참음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함부로 낮춰본 오만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묵묵히 버텨온 품격은 끝내 자신과 가족을 지켜냅니다. 남의 겉모습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이 견뎌온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정말 지켜야 할 순간에는 단호히 선을 긋는 용기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